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유식입니다. 기업법 2 객관식 수업을 오늘부터 할 건데요. 어, 기업법 2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안 들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수업에서는 제 기준은 기업법 2를 처음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어,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다 까먹으셨다 이거죠. 예. 어, 기업법 2는 이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으로 되어 있고 많은 규정들이 세법처럼 정책적으로 정해진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언제까지 뭘 해라, 뭐 감사가 뭘 발견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분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휘발성이 굉장히 뛰어난 과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다 까먹었다 하더라도 너무 자괴감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시험 대비해서 아주 고득점 맞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시험이 이제 기업법 2 부분은 처음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컨대 저희 뭐 아무런 근거 없는 예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예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평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예상한 범위 내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수업 교재는 강의 노트와 그리고 객관식 교재 이 두 가지 교재로 수업을 할 거고요. 강의 노트로 이제 차근차근 내용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교재로 가서 한 번 더 우리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객관식 강의가 기업법 2 같은 경우는 10월 강의 지금 촬영하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객관식 종합반에서 촬영하는 강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둘 다 우리 다루는 범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10월 강의는 조금 길게 해서 좀 자세하게 예시도 막 다 찾아보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12월 강의는 아무래도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때 강의는 좀 더 이제 기름기 빼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강의를 듣건 간에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기업법 2를 만약에 처음 들으신 분이다. 나는 기본 강의 안 듣고 객관식만 듣고 어떻게든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10월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10월 강의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도 다 다룰 거거든요. 자,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우리 지난 4월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2025년 처음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우리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고려해 준대요. 뭐 언제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2025년은 가급적 해당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령이란 표현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라는 것은 그 국회에서 만드는 법조문을 위주로 출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급적 출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 외부감사법, 공인행사법 모두 법령,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 그다음에 총리령, 시행규칙, 그 밑에도 시행세칙, 뭐 금융위원회 고시 해가지고 쫙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그 체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상법보다 훨씬 많아요. 그 중에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법령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을 잘 대비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도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부할 때에는 법령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 문제 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상컨대 기존의 어음법이 8문제 나오던 게 빠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범위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수도 아마 8문제로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시 문제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몇 가지 제시했는데 외부감사법이 4문제, 그리고 공인회사법을 1문제 이제 모의 문제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에 맞춰 본다면 이제 8문제 중에 한 6문제 정도가 외부감사법, 그리고 2문제 정도가
공인회계사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뭐 5문제, 3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외부감사법이 좀 더 많은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문제 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서로 특히나 외부감사법은요, 공인회계사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 외부감사법에 나오는 뭐 회계법인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봐요. 그 회계법인에 대한 용어는 공인회계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분리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모의 문제가 나왔었느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공부를 해보신 분들 이 모의 문제를 한번 보셨다면요, 그냥 조문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모의 문제 1번으로서 외부 감사를 꼭 받아야 되는 그 법인이 어디냐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비상장 회사,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어디 갔어? 뭐 상법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설립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인데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 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굉장히 평이하게 나온 겁니다. 아마 내년 시험도 막 비비꼬지 않고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도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처음 도입되는 과목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자, 따라서 제 수업도요,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교재에 별표를 쳐드릴 거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에도 별표 쳐진 것들 위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시험에서 분명히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수업 교재는 어떤 식으로 강의 목차가 되어 있느냐? 유의물을 함께 보시면요. 자, 먼저 이 감사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본성에 따른 겁니다. 인간은 서로를 잘 믿지 못한다 이거죠. 또 어떻습니까? 또 서로 잘 속여 먹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친구가 만든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친구가 어떤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다 야, 투자를 하면 내가 매년 배당 얼마씩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내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야, 네가 이 회사의 이익이 실제로 이 친구 말대로 얼마가 되는 건지 확인 좀 해다오. 이 회사의 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확인 좀 해다오라고 제3자한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감사라는 제도의 시초예요. 이 감사라는 제도는 우리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것 없이 아주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도 감사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때 로마 귀족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일이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곳곳 지역마다 관리인을 두고 이 내 재산을 네가 좀 맡아서 관리해라라고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대규모 농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주인님, 올해 저희 농장에서 이만큼의 소출이 나왔습니다.라고 또 보고를 하겠죠. 자, 관리인이 하는 보고를 이 귀족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은 본성이 뭐예요? 믿을 수 없다 이거지요. 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3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가서 걔가 뭘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를 물어보고 또 듣기도 한다 이거죠. 이렇게 듣는 거를 뭐 로마 라틴어로 뭐 오디오 뭐 그렇게 불렀대요. 그 듣다라는 말에서 이제 라틴어에서 번역이 돼서 이제 오디오라는 말이 오딧으로 바뀌어서 그게 우리의 감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회계법인이라는 어떤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형태의 현대적인 형태의 감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19세기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자, 기존의 산업혁명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업의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영세한 규모의 사업이라면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또 대규모의 집단을 갖추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특히나 요 철도 사업이 문제였던 겁니다. 철도 사업은 미국의 철도 사업은 어때요? 그렇죠. 미국 전역에 걸쳐서 레일을 깔고 이제 대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도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는 그 영업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 철도 회사에서 제시하는 재무 보고 우리의 올해 영업이 이랬고 뭐 이익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요만큼씩 할게요라고 하는 재무 보고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하는 재무 보고 한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3자한테 좀 맡겨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 회사가 하는 재무 보고에 대해서 제3자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제3자를 우리는 제3자를 우리는 감사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슬라이드는 유의문에는 없는 슬라이드인데요. 19세기 그 산업혁명 당시 철도 회사의 재무 보고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많았었는지에 대한 이 유명한 이제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의 문구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이렇게 썼대요. 철도는 거짓말과 같다. 유지하려면 계속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철도 사업의 회계 방식이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또 잘못된 부분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보고에 대해서 감사인이라는 제3자가 외부인이 이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보고의 내용이 정확한지 또는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말이라고 하면 이건 알아듣겠네요. 우리 재무회계 배우니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인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 감사인이라는 외부인이 외부 감사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라고 하는 일정 수 이상의 공인회계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외부 감사라는 것은 감사인이 수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감사인은 일정 수 이상의 공인회계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만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뭔가 이러한 외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라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죠. 이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또한 외부 감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정부 기관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감독기관의 감독을 우리는 감리라고 부르는데요. 일정한 감독기관은 이 감사인들이 회계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또는 이 회사가 재무제표 같은 재무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리. 자, 요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제 책의 목차 구성은 먼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지, 또 공인회계사는 어떤 사람은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지, 또 공인회계사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인회계사들이 모여서 회계법인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회계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법인이 이제 감사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를 수행할 때 이 감사인이라는 자를 이제 회사가 정하게 되고요. 이 감사인을 이걸 선임한다고 불러요. 어떻게 선임하는지, 또 감사인들이 어떻게 이 회계 감사를 수행할 것인지, 또 감사인을 어떤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감독기관에서 회사가 감사인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야, 넌 얘한테 감사받아 라고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인을 지정한다라고 부릅니다. 지정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같이 배우게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많은 부분을 배우게 돼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수행하려면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수령하고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수행해 가지고 이 회사의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 회계 감사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인의 회계 감사라는 것은 회계 감사 기준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2차 시험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2차 시험에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지금 1차 시험에서는 이 회계감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 위주로만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회계법인이나 아니면은 공인회계사 개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로 바로 감독기관의 감독, 그리고 감리,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요 1, 2, 3, 4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그리고 예상컨대 손해배상 책임도 이것도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독기관의 감리라든지 처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절차 정도만 좀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상법에서도 처벌 규정들이 나오는데 상법에서도 처벌 규정은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기관의 감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도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제 강의 노트로 가서요.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0월 23일이고요. 제가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2024년 남은 주수가 오늘 포함해서 딱 10주 남았더라고요. 10주. 예,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조금 남은 것 같죠. 10주라 그러면 2달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주 하고도 그 다음에 우리 1차 시험이 2월 말쯤 본다 그러면은 10주 하고도 한 2달 더 남은 거잖아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4개월 하고도 더 많은 시간이 남은 거거든요. 절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오늘 날씨 어때요? 춥죠. 예, 날씨가 추워지면 또 여러분들 이 수험생 마음이 되게 또 조급해집니다. 더울 때는 시험 한참 남았지라고 체감을 하게 되는데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거 시험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볼 것 같다라는 거 느끼게 돼요. 이게 사람 본능이란 게 그래요. 근데 정말 4개월하고도 한 2주 남은 이 시간은 조금 과장 보태면 지금부터 세법개론 들어가도 됩니다. 재무회계 끝내고 지금부터 세법개론 들어가도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 간신히는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막판에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양을 내가 소화해내는지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하루에 뭐 객관식 교재 몇 페이지 풀지도 못하잖아. 나중에는 하루에만 한 권씩 봐. 진짜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제 지금부터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잘 해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업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막판 2주 싸움이에요. 막판 2주 동안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주 전까지 내가 그 막판 2주에 딱 정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다 이거죠. 막판 2주에 다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도 몰라.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 먼저 총칙. 자, 교재 1페이지, 강의노트 1페이지, 챕터 1 총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고 갈 거예요. 여기 나온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용어 같은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하시다가 잠깐만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이 챕터 1로 돌아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용어가 나와 있는지. 자, 먼저 총칙입니다. 먼저 감사란 무엇이냐? 자,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법상 감사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감사들이 또 있어요.
자, 먼저 감사라는 것을 그 목적에 따라, 그리고 누가 감사를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강제성, 즉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재무제표 감사입니다. 자,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적정하게라는 표현은, 정확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100% 부합하는 것이라면, 적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부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소한 것은 조금 틀리더라도 적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이제 외부 감사 보는 것, 이것을 회계 감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회계 감사는 외부 감사인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식회사에는 내부적으로도 내부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 감사도 이 회계 처리 제대로 했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업무 감사. 자, 기업의 영업 활동과 업무 절차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할 목적으로 하는 감사인데요. 자, 얼마 전에 기사인데 난리였죠. 하이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의 전격 감사권 발동.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리였다 이거죠. 예. 자,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이게 바로 업무 감사예요. 예. 어도어가 혹시 회사 운영에 있어서 위법한 게 없는지, 횡령한 거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본 게 바로 업무 감사입니다. 업무 감사. 이것도 당연히 내부 감사에 의의를 줄 수도 있고요. 외부 감사인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회계법인한테 의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어도어에 횡령 같은 게 있는지 좀 봐달라. 이런 프로드라고 부르죠. 이런 부정적발 감사도 회계법인들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은 준법 감사. 준법 감사 그러면 우리 세무조사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세무조사. 자, 세법상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 바로 준법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감사의 주체 보겠습니다.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두 가지가 있고요. 내부 감사라 그런다면 우리 주식회사 편에서 배웠던 그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외부 감사라 그러면 그 감사인, 제3자인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제성, 법정감사와 임의감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정감사는 법률에서 너는 무조건 감사를 받아라 라고 강제하는 감사를 말하고요. 임의감사라는 것은 꼭 받을 필요가 없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많냐면 우리 회사가 외부 감사를 꼭 받아야 되는 회사가 아니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은행에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죠? 재무 건전성을 보고서야 대출을 해줄지 말지 판단할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우리 회사 꼭 안 받아도 되지만 감사인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감사 보고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임의 감사라는 걸 수행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사 되고 나서 다 돈 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수수료가 비쌀까요? 법정감사와 임의감사, 감사 보수가 어느 게 더 셀까요? 당연히 법정감사가 셉니다. 네, 법정감사가 세고 임의감사는 좀 약해요. 대신 감사인으로서의 책임도 임의감사는 더 적습니다. 실제로 판례가 있는 것이 법정감사건 임의감사건 이 감사를 할 때에는 이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돼요. 둘 다. 다만 법정감사는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벌받습니다. 근데 임의감사는 괜찮다. 처벌까지는 안 받는다. 라는 판례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적은 만큼 임의감사는 조금 더 보수를 싸게 받는 편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법정감사보다 임의감사가 여러 가지 이제 회계사로서도 마음이 편해요. 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제일 이제 회계사로서 라이프 좋은 게 뭐냐면 임의감사 왕창하는 거. 법정감사 거의 안 하고 임의감사, 그것도 비상장 회사. 법정감사도 상장 회사 하면 막 책임이 크거든요. 상장 회사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임의감사 많이 하는 게 회계사로서는 제일 꿀 라이프입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라이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외부감사법상 감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외부감사법상 감사는 먼저 법정감사로서 그 감사의 의무가 강제되는 감사입니다. 법정감사로서. 그리고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외부감사고요. 또한 재무제표 감사로서 이 세 개 중에서는 요
재무제표 숫자에 대한 부분을 보는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법상 감사는 법정감사, 그리고 외부감사,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 재무제표 감사를 이제 회계감사라고도 불러요. 회계감사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감사법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표현은 요 법정 외부 회계감사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공인회계사법에도 감사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공인회계사법에서의 감사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임의감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무감사 같은 걸 할 때에도 우리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걔도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법상 감사라는 단어가 좀 더 그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요. 자, 다음 공인회계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회계사의 의의. 공인회계사란 어떤 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의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어떤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회사와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자, 다음 세무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조세 정책에 협력하고,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는 세무와 관련된 일도 있잖아요. 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경영자문, 이 컨설팅도 회계사의 주요 업무거든요. 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전문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인회계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업무, 회계, 조세, 컨설팅을 이렇게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회계, 조세, 컨설팅. 우리 3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할 때 그 3자가 무슨 3자인지 아세요? 석삼자입니다. 석삼자. 뭐 복잡한 3자가 아니라. 왜 석삼자일까요? 그렇죠. 회계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석삼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그 목적, 이것도 1조의 규정인데요. 안 읽어보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외부감사법의 의의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이 외부감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입법 취지예요. 즉,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회계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재무회계 때 배우는 것이고요. 그 회계 처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등 배경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규정을 한 것이 외부감사법이고요. 다음에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회계감사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 회계감사 기준이 무엇이냐는 2차 때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계감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를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외부감사법이에요. 이를 정함으로써 자, 보면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나옵니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외부감사법의 의의고요. 1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관계인, 기업, 뭐 국민경제까지도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해서 만약에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이 외부감사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외부감사법은 또한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감사에 관해서만큼은,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해서만큼은 이 외부감사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외부감사법에 기초하여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자, 다음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두 개의 법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자, 자본시장법은 외부감사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의 정한 내용이 다르다면 자본시장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 별표입니다.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만큼은 그러하지 않다니가 뭐예요? 회계처리 기준에서만큼은 만약에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것이 달라. 그럼 뭘 따라야 돼? 회계처리 기준에서만큼은
외부감사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외부감사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자본시장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본시장법 2개거든요. 자본시장법 32조를 보면 이렇게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요. 회계처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요. 또 신탁재산에 대해서 회계처리 이렇게 하라라고 규정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회계처리 기준과 다르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규정은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 기준과 다르다면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법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기준에서만큼은 뭘 따라라? 외부감사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다음 공인회계사법 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 이것도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민의 권익보호, 기업의 건전한 경영,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 꼭 챙겨주세요. 회계처리 기준에 관해서만큼은 자본시장법보다 외부감사법이 우선한다. 그 외의 사항은 자본시장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봐야지가 아니라 우리 공부할 때 이제는 우리 막바지 정리 단계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리할 게 없을 정도로 다 까먹었지만 막바지 정리 단계인 만큼 바로바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주요 용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앞으로 자주 나오는 용어고요. 먼저 회사란 용어. 외부감사법의 대상이 되는 회사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부감사법의 풀네임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애플코리아처럼 엄청 큰 규모의 회사가 매출도 어마어마하지요. 이런 회사가 유한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유한회사 애플코리아예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의 회사가 외부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주식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유한회사도 2018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유한회사도 이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률 이름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었다면 이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고 있어요. 잡코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매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러면은 자 매출 규모도 크고 회사의 자산 규모도 크고 종업원 수도 많아. 이런 회사들도 유한책임회사면 어떻게 돼? 외부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현업에 가셔서 컨설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큰 규모의 회사를 자 클라이언트가 제가 큰 규모의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외부감사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고 조언해 줘야 돼? 그러면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지금 입법의 목소리가 나고 있어요. 개정해야 된다. 유한책임회사도 이제 외부감사에 넣어야 된다. 그럼 우린 땡큐죠. 우리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빨리 유한책임회사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유한책임회사도 넣어야 돼요. 이런 편법적인 외부감사 회피 방지해야 된다 이거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유한회사까지만 뭐로 되어 있다? 외부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감사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외부감사법상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이에요. 그런데 공인회계사법에서는 회사란 용어가 그냥 상법과 똑같습니다.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감사인. 자, 요거는 공인회계사법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외부감사법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이란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회계법인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닐 거예요. 뭐 3일 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뭐 이런 데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감사반은 뭔가요? 감사반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고 공인회계사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꼭 회계법인에 소속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로 사무실 차릴 수가 있어요. 개인 사무실 차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개업 공인회계사라고 불러요.
근데 개업 공인회계사는 혼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개업 공인회계사들은 어떻게 외부 감사를 수행하느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자, 공인회계사법상 감사, 그러니까 외부감사법상 법정감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법상 감사라면 이거는 그 개업공인회계사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회계사가 3명 이상 모입니다. 3명 이상 모여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요. 그 조합을 감사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반으로도 공인회계사에 등록을 해요. 공인회계사회 제가 사이트를 아이고 안 열어놨네. 하나 열어놓을 걸 그랬나? 자, 공인회계사회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볼까요? 공인회계사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자, 여러분 앞으로 많이 들어가실 때입니다. 저도 자주 들어가요, 여기. 여기에 감사인. 감사반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회계법인이라는 것도 공인회계사의 리스팅이 쭉 되어 있고요. 가나다 순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반이라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공인회계사회에 쭉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호 공인 이 사람들이 제 1호네요. 1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이라고 하면 쭉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8명의 개업 공인회계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감사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각각 공인회계사들이 보시면 어떤 회계사무소 차리고 있다라고까지 등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외부감사법상 감사는 회계법인과 이런 감사반이라는 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상 감사는 뭐 요 사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게 감사반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회계법인이란 무엇이냐? 회계법인에 대한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외부감사법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고 있어요. 공인회계사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 등기를 한 법인이에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보다 법인이 더 넓은 개념인 건 아시죠? 회사는 법인의 일종이에요. 자, 법인으로서 이게 특수법인으로 봅니다. 특수법인. 그리고 그 운영과 여러 가지 설립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상법상 유한회사는 빨간색 하나 밑줄 그을게요. 유한회사의 규정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 밑줄. 자, 유한회사 아니에요. 회계법인은 유한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아닌 특수한 법인입니다. 다만 그 설립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뭐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법인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수법인이에요. 회사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요것도 이제 뭐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감사반이란 외부감사. 외부감사법상 감사는 회계법인과 감사반만 할 수 있어요. 외부감사를 목적으로 3명 이상의 회계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 공인회계사와 등록공인회계사가 뭔지는 나중에 배울게요. 3명 이상의 이 개업공인회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업공인회계사들이 모여서 만든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단체를 우리는 감사반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감사반보다는 시험 목적상으로는 회계법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공인회계사의 기본 직무. 자, 우리 회계사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었지요. 이게 공인회계사법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 세무, 컨설팅이다 이거죠. 자,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고의 직무를 행한다. 공인회계사법 2조입니다.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법인 수립 등에 관한 회계. 다음 세무대리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업무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요 감사라는 표현은 외부 감사법상 감사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적을까요? 자, 감사 공인회계사법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범위와 그리고 감사라는 게 외부감사법에서 말하는 감사의 범위를 비교해 보면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의 범위가 좀 더 넓은 겁니다.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요 감사, 요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회계법인과 죄송합니다. 이거 왜 안 지워져? 자, 감사를 감사인이 수행하게 되고요. 요 감사인이 이제 회계법인과 감사반이라는 두 개의 단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외부감사법상 감사가 아닌 여기에 속하는 감사는 어떨까요? 여기에 속하는 감사라면 반드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어야지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법에 나와 있듯이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무대리 그리고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다음 임원. 우리 외부감사법에는 임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상법에서 배우는 이사감사 집행임원 같은 그 임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사의 분류. 자, 우리 회사라는 것도 이제 외부감사법상 더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재무회계 시간에 배운 개념들일 거예요. 첫 번째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이거 설명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회계처리 기준에서 배우는 우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계회사라는 개념은 좀 더 넓은 거예요. 관계회사에는 종속회사가 포함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관계기업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에서 배우는 공동기업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죠. 관계기업은 지분법 적용하고 종속회사는 연결하고 재무회계 때 배우지요? 저도 재무회계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예.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뭐 삼성 SDI다. 그러면은 종속회사는 아니지만 서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지분법에 따라서 이제 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내부 거래 같은 거 있으면. 그다음에 공동기업이라 그러면 조인트 벤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합작회사. 예를 들어 스타벅스 코리아.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마트일 거야. 이마트랑 그 미국 스타벅스랑 50대 50으로 설립한 회사였어요. 이때는 공동기업이었지. 공동기업일 때는 이제 연결까지는 안 하고 이제 지분법 적용해가지고 그 지분 비율만큼 인식을 하거든요.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아마 얼마 전에 이마트가 지분을 더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미국 스타벅스 지분을 더 사가지고 저도 정확한 지분은 모른다. 한 65%인가 70%인가 될 거예요. 지분율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된 거야?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마트에 종속회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분법이 아니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종속회사, 관계기업, 공동기업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계회사라는 용어는요. 자, 다음 중요한 거 3개 등장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회사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자주 등장합니다. 이 3개를 묶어서 우리는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요 3개를 묶어서 일단 자, 삼형제라고 부를게요. 자, 앞으로 삼형제예요. 슬라이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것도 제가 하나 기사 찾아온 건데 공인회계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꼭 재무제표 감사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미국 기사인데요. 원기사 링크가 이거 누르면 열리나? 안 열리네요. 혹시나 될까 해가지고 링크 갖고 왔는데 안 열리네. 네. 자,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에서 어카운팅 펌 회계법인이 뭘 하느냐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거 한국 구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회계사들 보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꼭 PwC, 지금 우리나라는 3.1회계법인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 뭐라 그래, 멤버 펌이거든요. 이 PwC가 무조건 참여합니다. 얘네들이 뭘 하냐면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어디다 상을 줄 거냐. 투표를 하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투표가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수상자가 누군지를 PwC에서 감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미스코리아 시상식 하잖아요. 미스코리아. 요즘은 거의 안 보지만 미스코리아 시상식에 회계사가 꼭 참여해요. 왜? 미스코리아 그 점수 채점할 때 정확성을 이 회계사가
제3자로서 공정하게 봐주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 회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음 삼형제. 자,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회사. 자, 먼저 주권상장법인이라는 것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및 그리고 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때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상법에서 배우는 상장회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증권 예탁증권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실무에서는 ADR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걸 잠깐 PPT에 넣어 갖고 왔나? 이거 링크로 이거 어떻게 링크 누르면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링크 갖고 왔는데 잠깐만요. 이거 복사도 안 되네. 자, 한국거래소 사이트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또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이제 상장 회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식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말고도 상장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주식 이외의 증권도 존재하게 되고 이 주식이 아닌 다른 증권들도 거래소에서 유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만 거래한다고 보잖아. 거래소에서. 그렇지 않아요. 주식 이외의 다른 증권들도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주식 이외의 증권을 상장하는 회사도 주권상장법인입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증권시장, 거래소에서 만든 한국거래소 KRX지요. KRX에서 만든 증권시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르죠.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라고도 불러요. 가장 규모가 크고 건전한 회사들이 상장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요건도 어떨까요? 유가증권시장은 가장 엄격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들 회사보다는 좀 더 벤처기업에 가까운 회사들이 상장되는 게 이제 미국 나스닥을 따라한 코스닥 시장이 있죠.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벤처기업 상장을 목적으로 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들입니다. 이제는 벤처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작은 규모의 시장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세 번째가 바로 코넥스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이거는 진짜 벤처기업, 진짜 매출 얼마 안 되는, 매출 10억짜리도 상장돼 있어. 이런 매출 얼마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상장되는 회사가 코넥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주권상장법인 그러면 이 세 개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세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일단 적어만 두세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세 가지 예외. 자, 저는 수업 때 이제 외우는 걸 앞글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나 이 기업업 2 같은 경우는 외울 게 더럽게 많아요. 그것도 그냥 대충 외우면 맞출 수가 없는, 정말 정확하게 외워야지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앞글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주 거대한 크기의 앞글자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돼요. A4 한 페이지를 꽉 채우는 앞글자도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자, 코넥스 시장에 관련된 세 가지 예외 규정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적어만 놓으세요. 주직스예요. 주직스. S. 이렇게 세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메모만 해놓으세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더라? 45페이지였나? 아닙니다. 45페이지 아니에요. 회계 처리 기준. 어, 36페이지. 강의 노트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시고요. 2회 독대 보시고요. 자, 요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규정에서는 이 세 개 시장을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도 요 주권 상장법인 규정 다 적용받는 거예요. 세 개 빼고는요.
다음 두 번째, 비상장 주식회사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회사는 얘를 좀 어때요? 투자자도 많고 이해관계인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외부감사법상 좀 더 강한 규제를 합니다. 이런 회사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라고 불러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자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5천억이에요. 5천억. 5천억 이상인 회사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만 이 비상장 주식회사 중에서도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구내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천억이 아니라 자산총액 1천억 이상부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로서의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먼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란 무엇이냐? 자, 하단에 6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집단이라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마 상법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삼성 에버랜드 둘 사이의 출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 몰라요. 전 모릅니다. 그냥 아무런 출자 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회사는 상법상 모자 회사 관계도 아니고요. 또는 상호 보유식 관계에 해당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또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지배 회사, 종속 회사라든지 관계 기업이 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 이모 씨라는 사람과 특수관계인 그 일가 친척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자, 삼성전자, 삼성 에버랜드, 삼성 SDS 등등등등 여러 개의 회사들이 어떤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인을 기준으로 출자 관계를 판단해 보면, 그때 요 하나의 묶음에 들어간 이 회사들의 집단을 기업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집단. 그리고 하나의 기업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서로 간에 계열 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계열 회사라는 말 상법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계열 회사라는 말이. 그렇죠. 기억이 안 나지요. 상장 회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상장회사 사회이사 자격 제한을 보면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계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이사들에 대해서도 이 자격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 계열 회사라는 말이 기업 집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요. 이 기업 집단의 규모가 이게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이 되면 이 기업 집단의 여러 가지 내부 거래 같은 것들, 그리고 출자 관계, 순환 출자의 구조 같은 것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공시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공시라는 거를 누가 하느냐? 금융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증권선물위원회라는 데서도 할 수 있고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회계법인에서 할 수도 있어요. 또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각종 공시는 전부 다 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는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대한 내용도 우리 다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떨까요? 당연히 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그 기업 집단이 당연히 삼성이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다트에 가보시면 이런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대한 공시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 글씨 안 보이실 텐데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 집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되는 내용을 우리가 당연히 알 필요는 없지만 보시면 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내용, 또 이 회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순환 출자에 관한 내용도 공시를 해요. 이게 특정인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게 있고 대규모 기업 집단, 그리고 회사를 기준으로 공시하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현업에 가시면 다 보게 되실 겁니다. 현업에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기초적이고 쉬운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실제 실무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재무회계 한 문제를 푼다고 해봐요. 객관식은 뭐 한 5분, 뭐 2차 시험이라고 한다면 한 15분에 한 문제 정도 풀죠. 실제 실무에 가면 회계 처리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회계 처리 한 줄 뽑아내는데 한 3, 4일 걸릴 때도 있어요. 연결이다? 연결은 한 달 내내 합니다. 연결 회계 처리 하나 뽑는데 한 달 내내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회사 그만뒀죠, 저는. 그만뒀죠, 저는. 아, 못 해먹겠더라고요. 내 머리로는 감당이 안 돼.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볼 게 많고 실무에 가보시면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를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어디 갔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사업보고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상법에 보면 영업보고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매년 이제 이사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이 영업보고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걸 공시까지 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재무 사항 등 기업의 일정한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라는 것이지요. 상장 회사는 무조건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이고요. 비상장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정한 기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요. 투자자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당연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한번 구경만 해본다면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라면 정기총회 1주 전과 비교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와 정기총회 1주 전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정기총회 1주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건 어디서 봤었지요? 상법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제출도요. 정기총회 1주 전이 원칙이에요. 나중에 볼 거예요. 자, 다음 그리고 이런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도 제출하도록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업보고서도 어디에 공시될까요? 그렇죠. 다트에 공시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고요. 딱 보시면 이 대표이사가 사업보고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냐면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여러 가지 현황들, 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그리고 되게 자세한 것들이 많아요. 뭐 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재무제표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감사보고서도 같이 나옵니다. 연결 재무제표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게 사업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회사는 1천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융회사. 자, 금융회사라고 한다면 은행, 보험회사 이런 회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금융회사도요. 일단 상장된 회사들이 있죠. 뭐 국민은행 이런 것들. 그러면 뭐예요? 주권상장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는 상장되지 않은 금융회사들입니다.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 외부감사법상 규정 중에는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융회사이면서 주권상장법인이면 이건 금융회사야 주권상장법인이야. 주권상장법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금융회사는 농협처럼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상장. 상장되어 있는 은행 이런 데는 국민은행처럼 이런 건 주권상장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주권상장법인 규정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셋을 합쳐서 자,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삼형제라고 부를 거예요. 이 세 개의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삼형제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A4 한 장이에요. 이걸 이제 외우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해. 나도 이 앞글자만 계속 좀 반복해서 외워야 돼. 나도 자꾸 까먹어서 앞글자를 외운다 이거죠. 예. 자, 이 삼형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삼형제가 아닌 회사들. 이게 저도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 수업에서는 그리고 제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삼형제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그러니까 비상장, 그다음에 중소형, 비상장, 중소형, 비금융회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비상장, 중소형, 비금융회사를 제 책에서는 그리고 수업에서는 일반 회사라고 칭할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시험에서는 비상장, 뭐 비금융, 중소형 회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칭할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에서는 편의를 위해 일반 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삼형제가 아닌 나머지 회사들은 일반 회사라고 칭할게요. 자, 다음은 외부 감사와 관련된 용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록 공인회계사. 자, 공인회계사의 이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크게 3단계의 진화를 거칩니다. 자, 공인회계사로서 여러분들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시험까지죠, 당연히.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면 그러면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 1단계 파일이 단계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기본 직무라고 부르는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럼 공인회계사로서의 기본 직무는 수행 못하지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회계법인의 직원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계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데도 있어요. 수습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습. 이 수습이 꼭 회계법인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계법인이 아니라 뭐 관련 기관, 이런 관련 회사 같은 데서도 받을 수 있어요. 을 마치게 되면 자, 1년의 수습이 기본입니다. 1년의 수습을 마치게 되면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거를 등록 공인회계사라고 부릅니다. 등록 공인회계사가 되면 이제 등록증이라는 게 발부가 되고요.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번호가 부여돼요.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기본 직무를 이때부터 수행할 수 있어요. 다만 외부감사법상 감사, 외부감사법상 감사는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수습기관에서, 회계법인 같은 수습기관에서 1년의 수습을 더 맞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리자몽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최종 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따로 부르는 명칭이 없어요. 얘도 등록공인회계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구분짓기 위해서 그냥 외부감사 등록공인회계사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렇죠. 기본 직무 당연히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법상 외부 감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외부 감사법상 감사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회계법인 딱 1년 다니고 퇴사해. 그리고 사무실 차려. 사무실 차린 다음에 뭐 기장대리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회계에 관한 업무 기본 직무에 들어가 있잖아. 기장대리도. 그죠? 그냥 1년 수습만 마치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등록공인회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리자몽까지 이제 최종 진화를 해야 되겠죠. 자, 등록공인회계사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는 뭐예요? 회계사 시험 2차까지 합격한 사람은 자가 1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정부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기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등록공인회계사가 되어 공인회계사의 기본 직무 3가지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 1년의 수습을 등록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그리고 등록공인회계사는 회계사무소를 설립해가지고요. 개인 사무실 차려서 개업회계사로서 기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다만 감사인에게 소속되어
회계감사 업무, 요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이 외부감사법.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요 2년에 요 1년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인 거야. 1 플러스 1, 1년 추가를 말하는 거예요. 1년 추가.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지만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 상법에서 배우는 재무제표와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연결재무제표 이게 뭔지 뭐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기본 강의할 때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고급 회계를 아직 안 배워가지고 연결재무제표도 설명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는요. 자,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개념만 본다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우리 회사만 본 거, 이거를 별도재무제표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면 이제 감사인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연결재무제표는 3.1회계법이네. 근데 별도재무제표는 3정회계법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맡기면 업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 별도 재무제표 보면서 연결도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외부감사법에서 명시한 거예요. 지배회사의 경우, 자, 원규정에는 그냥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배회사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연결은 삼일한테, 뭐 별도는 뭐 삼정한테 이렇게 감사 업무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감사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다음 회계감사.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 이것을 게스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회계감사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브 오딧이라고 해서 ISA라고 표현을 해요. ISA. 자,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됩니다. 회계감사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를 정하게 되는데 자기 맘대로는 못 정하고요. 금융위원회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회계감사 기준 좀 정해도 될까요? 그럼 금융위원회가 오케이 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정하는 것이에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공인회계사회가 정하게 되고요. 자, 참고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임의감사의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외부감사라면 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수행해야 돼요. 다만 자, 법정감사에 한해서만 감사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의감사는 감사인의 부담이 훨씬 적은 거예요. 훨씬 적은 겁니다. 이 판례도 어떻습니까? 꼭 기억해, 우리가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회계사로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판례 중 하나예요. 임의감사가 이렇게 좋다라는 거지요. 자, 용어 정리해봤고요. 감독기관과 유관기관, 이건 명칭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 제가 먼저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물론 수하의 직원도 많죠. 네, 그래서 독립된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위원장으로 김소영이라는 분이 나와 계신데 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동으로 증선위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어느 게 위예요? 금융위원회가 위지. 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선위에선 위원장이거든. 네, 그래서 자, 둘의 위계를 본다면 금융위원회가 상위기관이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 부분의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정부기관이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 위탁을 받는 데가 이제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라고 부릅니다.
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실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조문상으로는 금융감독원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들은 업무 수행한 다음에 이들은 상위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얘네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감독기관에는 이렇게 크게 금융위원회,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어디 갔어?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공인회계사회라고도 불러요. 한국자 띄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한국회계기준원, 그리고 한국거래소, 뭐 상장사협회 뭐 이런 것들도 뭐 관련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칙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모두 마쳐봤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교재 1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외부감사법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중요한 지문은 제가 미리 별표를 쳐놨습니다.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별표를 따라서 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 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틀렸다 이거지요. 자, 틀린 지문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옳은 지문으로 고쳐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기업법은 특히나. 계속 반복을 해서 보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달달 외우는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영어의 우리 리스닝이나 리딩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야.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할 필요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리스닝이랑 리딩은 좀 돼. 근데 스피킹 라이팅은 안 돼. 그죠? 우리 기업법도 똑같아. 리스닝이나 리딩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봐가지고 이걸 눈에 바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바르는 거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할 때 틀린 지문을 계속 반복하면요 안 돼요. 나중에 실전에 가서 봤을 때 헷갈립니다. 반드시 옳은 지문, 정지문을 반복해야 돼요. 오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지문은 반드시 정지문으로 바꿔놓으세요. 선생님, 저는 이따가 따로 한번 더 풀어볼 건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다시 풀어볼 필요 없고요. 고쳐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바로바로 그냥 고치세요. 자, 먼저 감사인이라는 단어는요. 자, 둘을 가리킵니다. 회계법인과. 우리 감사반 까먹으면 안 돼요. 감사반도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회사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 뭡니까? 그렇죠. 주식회사와 모두 포함됩니까? 유한회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유한회사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회사란 단어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다음 3번, 직전사업연도 말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맞나요? 자,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또는 좀 공간이 좁지만 밑에다 적겠습니다.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까지만 적겠습니다. 제출 대상법인. 요 두 개의 회사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천억이 아니라 1천억입니다. 1천억.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이니까 1천억 원부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되는 게 맞다 이거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맞고요. 다음 4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도 속하지 않는 회사로서 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천억 원입니까? 아니지요. 5천억 원 이상입니다. 5천억 원. 5천억 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상인 회사.
자, 자산 규모가 2천억, 3천억이어도 상장 회사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상장 회사예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상장 회사면 그냥 무조건 상장 회사야. 자, 5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5번,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하여 회계 처리 기준 밑줄.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만큼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이 서로 다르게 정할 때 뭘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부감사법을 따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본시장법 규정이 아니라 외부감사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닌 그 외의 경우는요. 자본시장법이 우선하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2번 문제 OX 문제. OX 문제는 제가 책에서 조금 덜 중요한 것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한번 보고 가면 좋겠는 거, 같이 보고 가면 좋겠는 거는 동그라미를 쳐서 풀어볼 거예요. OX 문제는 한 번 정도만 풀어보세요. 한 번 정도씩만 풀어보세요. 동그라미 친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치는 거는 저랑 그냥 수업 때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갈 애들이고 나머지 애들도 한 번 정도 풀어보세요. 먼저 외부감사법의 의의, 공인회계사법의 의의 두 가지예요.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그리고 외부감사의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키워드를 본다면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회계 처리, 파란색으로 밑줄 그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 정도는 풀어보시고요. 다음 6번 공인회계사법 1조지요.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기업의 건전한 경영,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틀리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린 지문으로 나오진 않겠지요. 그죠? 자, 다음은 총칙 다 봤네요. 자, 10분 쉬고 공인회계사 제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